인구 소멸 국가 1호, 세계 최저 출산율, OECD 행복도 최하위권. 혹시 이런 이야기들 요즘 자주 듣지 않으셨나요? 당신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들은 바로 이런, 어쩌면 좀 무겁게 들릴 수 있는 한국 사회의 여러 단면들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들을 한번 쫙 펼쳐놓고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심지라는 우리 마음속 행복감 문제까지 이게 겉보기엔 다 다른 문제 같은데 사실은 꽤나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함께 제대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숨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건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시죠. 네, 이번 탐구의 핵심은요. 단순히 이런 현상이 있다, 저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겁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통계의 보고서도 있고 경제분석 카렴, 사회 이동성 연구, 또 주거현실 데이터, 행복도 조사 결과까지 이걸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문제들의 뿌리가 뭔지, 그 구조를 이해하고 또 제시된 해법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이런 것까지 좀 균형 있게 따져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인구 문제부터 시작해볼까요? 그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가 한국을 인구 소멸 1호 국가로 지목했던 경고. 이게 벌써 2006년이었잖아요. 그때 합계 출산율이 1.13명이었는데 작년, 재작년 보니까 0.78명, 0.72명 막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니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상황은 더 심각해진 거죠. 이 경고가 뭐랄까 점점 현실처럼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구 변화는 그냥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 전반에 걸쳐서 실제적인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당장 2030년대부터 노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했고요. 한국경제연구원, KLI 같은 곳에서는 더 장기적으로 봐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2050년에는 GDP가 2022년보다 28% 넘게 쪼그라들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는 2050년 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수 있다. 이런 좀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성장률 0%라니?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인데요. 자료들에서 지적하는 저출산의 원인을 보면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과도한 경쟁, 또 업무 부담, 사교육을 포함한 양육 부담 이런 것들이 계속 꼽히네요. 해결책으로는 육아휴직 제도를 좀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기업 차원의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고용 안정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나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죠. 네, 여기서 좀 더 들여다볼 지점이 있는데요. 이 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사회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무디스나 피치 같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좀 이례적으로 빠르다. 이 점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용 등급에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 신용 등급은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조건, 그러니까 이자율 같은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물론 고령화 자체는 많은 선진국들이 겪는 현상이긴 한데 한국의 속도가 문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사회 분위기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 한국에 노키즈존이 500곳 넘게 있다는 내용을 다뤘던데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인데 오히려 아이들을 환영하지 않는 공간이 늘어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어쩌면 출산을 더 망설이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지적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금을 얼마 지원해 주겠다 이런 방식만으로는 출산율 반등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그 UN 인구기금, UNFPA 관계자가 지적했듯이 결국에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그 구조적인 문제,
또 성평등 문제 같은 좀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한다는 거죠. 네, 근본적인 부분. 네. 자료들에서도 보면 북유럽 국가들처럼 성평등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사회복지 시스템을 좀 탄탄하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제언들이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경제 구조, 특히 우리 사회의 허리라고 불리는 중산층의 현실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겠죠. 관련 자료들을 좀 보니까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라는 말이 과거 일본뿐 아니라 이제 한국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칼럼 내용이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소득세 부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던데요. 네, 그 칼럼의 핵심 주장이 뭐냐면요. 현재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 구간이 8,800만 원 초과 소득 구간인데 이게 무려 1987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87년이요? 와. 네, 37년 전이죠. 당시 8,800만 원이면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그야말로 고소득층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뭐 대기업 10년차 직장인의 평균 연봉 수준이다 이런 비교가 나와요. 그 긴 시간 동안 물가나 소득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은 그대로니까 실질적인 세부담이 중산층에게 너무 집중되고 있다 이런 비판인 거죠. 그렇죠. 체감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과세 표준 구간을 현실에 맞게 좀 조절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 세금 문제와 더불어서 실제로 중산층 자체가 좀 얇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여러 자료에서 확인이 돼요. IMF 외환 위기 이전에는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 비율이 한 75%에 달했는데 지금은 60% 아래로 떨어졌다는 통계도 있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객관적인 소득 기준보다도 스스로를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관적인 인식은 훨씬 더 낮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그게 사회 구조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산층이 두터운 다이아몬드 형태였다면 점차 상층과 하층은 두터워지고 중간층은 가늘어지는 뭐랄까 모래시계나 호리병 같은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비유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아, 호리병 형태. 네,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저희가 검토한 위키백과 자료 항목에서도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득 격차가 2018년 이후에 다시 좀 확대되는 추세이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산 불평등까지 더 심화되었다 이런 분석이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불평등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목됩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좀 고착화된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여기서 파생되는 과도한 입시 경쟁, 취업 경쟁,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실패라든지 정치적 영향력의 불균형 문제까지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주요 고리 중 하나다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또 주거 문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이게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의 상황은 정말 신박한 수준이라고 자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신문기사 통계를 보니까 서울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집이 없는 가구 비율, 그러니까 무주택 가구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 51.7%? 심지어 이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진 소득과 집값의 격차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무려 420%에 달했다고 합니다. 420%요?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구입 물량지수라는 지표를 보면 확 와닿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중간 정도 소득을 버는 가구가 서울에 나온 주택 100채 중 32채 정도는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었다면 2022년 기준으로는 고작 3채밖에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2채에서 3채요? 와, 이 통계는 좀 충격적이네요, 정말. 네,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거죠. 이러니까 주택시장이 점점 실수요자보다는 투자나 투기 수요 중심으로 흘러간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국토교통부 통계를 인용한 자료를 보니까 2018년부터 한 5년여간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상위 1000명이 1인당 평균 44채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이걸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치솟은 집값은 결국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 특히 전월세 부담 급증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임대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이것이 또다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이네요, 정말. 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서울 거주자의 1인당 부동산 임대 소득이 2,456만 원 정도 2023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1,774만 원을 월등히 뛰어넘어서 유일하게 2천만 원을 넘었어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지적했듯이 소득이나 자산 증가 속도가 집값 상승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주택자는 계속 늘고 이들의 주거 불안은 더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인구, 불평등, 주거 문제라는 좀 거시적인 현실들을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주관적인 인식이나 행복감은 어떨까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사연 자료를 보면요. 객관적인 소득 이동성 지표 자체는 다른 OECD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분석을 해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비관적이라는 거죠. 내가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되고 47.3%, 특히 소득이 낮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그 기대치는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기대 자체가 낮군요. 네. 또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에 10점 만점에 평균 7.35점이라는 꽤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건 부모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하게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수저론 인식이 오히려 소득 상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상층에서 더 강하게 인식한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어쩌면 자신들의 성공 요인을 단순히 노력보다는 유리한 출발선에서 찾으려는 경향일 수도 있고 혹은 그만큼 계층 이동이 어렵다는 현실을 더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좀 비슷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내 노력에 비해 사회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4명 중 1명, 25.5%에 불과했고 오히려 불공정하다, 29.9%는 응답이 더 높았어요. 특히 교육 기회 자체는 비교적 평등하다, 58.9%고 보는 시각이 과반이긴 한데 대학 졸업 이후 단계, 그러니까 취업 24.8%나 직장에서의 승진 기회 16.5%는 매우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뭐랄까, 기회의 사다리가 입구에서는 좀 열려있는 것처럼 보여도 올라갈수록 좁아지거나 아예 끊어져 있다고 느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인식 사이에 이런 큰 괴리, 그리고 사회 이동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불신, 이게 결국에는 낮은 행복도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2023년 행복조사 결과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12개국 중에서 31위였죠. 거의 꼴찌 수준이 57%였습니다. 세계 평균 73%하고는 엄청난 차이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10년 전 62%, 12년 전 71% 조사 때보다 오히려 행복도가 더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경제는 분명히 성장했는데 국민들의 행복감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경제 발전이 곧 행복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역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지 그 원천을 들여다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한국인들은 자녀 88%나 배우자와의 관계 73% 같은 가족 관계에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편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21%로 조사 항목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 크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사회적 관계망의 취약성입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61%였는데 이게 세계 평균 72%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조사 대상국 중 거의 최하위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댈 곳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군요. 네,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마저 부실하다고 느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전망은 더 암울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 힘들 때 의지할 친구를 만들 가능성 같은 개인적인 관계 형성에 대한 질문에서 모두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긍정적인 전망을 압도했어요.
특히 좋은 파트너를 만날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은 32개국 중 한국이 가장 높았다는 점은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신뢰나 희망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했습니다. 자, 이렇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 앞에서 그럼 자료들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정책적인 제언들을 좀 종합해보면 몇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봤듯이 실질적인 육아 지원 강화, 그리고 노동 환경 개선이 핵심이고요.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세 과세 표준을 좀 현실화한다거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안전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보입니다. 그 외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공교육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 이동성,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이후 단계, 즉 취업이나 승진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네요. 나아가서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결과의 불평등 자체를 좀 완화하려는 노력, 예를 들어서 기업 임원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고양이법 같은 논의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보사연 자료에서 제기된 점도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도 중요하죠. 이걸 단순히 부양 부담으로만 볼 게 아니라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 인구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령인력뱅크 운영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서 노인 의료비 급증을 미리 좀 예방하고 관리하는 그런 선제적인 접근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 보입니다.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복지 사업을 막 따로따로 진행하면서 생기는 비효율, 소위 칸막이 현상이나 중복 지원 문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잖아요. 또 단순히 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정 같은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좀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강조하는 키워드가 바로 균형인 것 같습니다. 균형이요? 네, 이념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정책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경제적으로는 성장과 분배, 또 가치적으로는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서 어떻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죠. 특히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 지출만 늘리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거나 또 다른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마주한 여러 도전 과제들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시작해서 경제적 불평등과 주거 불안정,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사회 이동성에 대한 기대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 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경제 지표상으로는 분명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 또 사회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점. 즉, 객관적인 현실과 주관적인 인식 사이에 이 큰 간극이 오늘 논의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회 시스템이 과연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건드리고 있는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자료들은 저마다의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쩌면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 없이는 이 얽힌 실타래를 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지군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복합적인 위기들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고 또 모두가 좀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당신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어떤 가치의 전환 혹은 어떤 구조적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